시대 변화 인기는 택시기사인데 지금 택시가 평양에 5,000대 이상 굴러다니는데 굉장히 택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은 우죽순으로 처음에 생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난의 행군 때 막 배급이 무너지니까 먹고 살려고 많은 이 북의 주민들이 아무거나 다 들고나 나가서 팔았고 아무거나 막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은 종합시장으로 합법화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아주 크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냅니다. 이제 이분들이. 북에서는 아까 말한 교사, 공무원, 군인을 빼고는 누구나 장마당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15년대 농가치였던 데가 2010년대 이렇게 종합시장이 들어선 걸 보는데 우리로 따지면 재래시장인데 거의 이 준 백화점처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지금 400개, 500개씩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 때 와서는 경제개발구를 전국에 27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개발구라고 하는데 전부 이제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거를 전국에 다 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북에서 그 제재만 없으면 이제 뭐 우리 남쪽 기업들이 언제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에서는 지금 매장량이 7,000조에 가까운 광물이 있습니다. 금, 철, 마그네사이트. 그중에서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자원이 있는 곳인데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남북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북의 지금 변화에 자, 그럼 북은 왜 핵을 개발했는가로 가겠습니다. 핵무기가 처음 터졌던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였습니다. 아직 눈 깜짝할 새에 10만 명 이상이 사라짐으로써 전 세계에게 엄청난 공포를 준 무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거든요. 1945년도 7월 달부터 이미 일본과 미국은 항복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천황제를 유지시켜 달라. 그래 일본을 분단시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월 달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써버린 거죠. 그리고 핵무기를 쓰려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는 공습조차 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깨끗하게 살아있어야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그 공포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일본한테 썼던 원자탄은 미국의 핵실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핵은 알다시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로서의 무서움이 있고 하나는 핵 발전소를 쓰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핵물질 자체는 우라늄으로 핵을 만듭니다. 근데 우라늄을 가지고서 플루토늄은 자연에 없습니다. 이건 다 인공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핵무기를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으로 만듭니다. 이 플루토늄의 생산 방식은 보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폐연료병을 재처리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고요. 그 농축 우라늄 방식은 이런 원심 분리기에다가 그 정제된 우라늄을 이 정제된 우라늄을 고열로 만들어서 우라늄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마하의 속도로 돌립니다. 마하는 음속이죠. 초속 340m. 그러니까 음속으로 돌려 가지고 거기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냅니다. 그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플루토늄 생산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변에서 발견된 모든 핵무기는 다 플루토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북쪽 보고 야, 다 깔아, 패 다 깔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원심 분리기에 의한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있지 않냐. 북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얘는 지하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얘는 한 180평만 있으면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거든요. 1년에 원자탄 하나씩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기하기로는 너희 지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을 생산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0개 돌리고 있으면 20개가 나왔을 거고, 만약에 2000개짜리를 한 두 군데서 돌렸다고 하면 원자탄이 한 40개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떨어진 게 바로 그 우라늄 방식에 의한 히로시마형과 나가사키형이 있는 거죠. 그럼 핵무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핵무기는 이 미소 간에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포의 균형이다고 했어요. 서로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한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니까 서로 그걸 엄청 가져가지고 핵탄두만 10,000개가 넘는 것을 서로 갖고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핵은 알고 보니까 핵 독점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소가 만든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이 만들어서 5개 나라가 딱 만들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더 만들지 말자 그래요. 그 5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5개 나라가. 뭘 말하겠어요? 핵무기 5개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권력을 쥐는 거죠. 이 나라들은 비토권도 있어요. 어떤 다른 나라들이 다 결정해도 이 5개 나라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불평등한 구조죠. 근데 국제관계는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힘없으면 힘 있는 애가 힘없는 애를 때립니다. 그게 국제관계거든요. 1차 대전, 2차 다 봤잖아요. 거기 신사가 없어요. 막 뺏어버려요. 그냥 식민지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국제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 5개 나라가 야, 우리 핵을 가질 테니까 나머지 갖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안 듣고 만든 나라가 인도죠. 인도가 만들고 나니까 인도랑 펀잡 지방을 중심으로 매일 싸우는 이거 야불대기 붙이는 나라가 있는데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만들었다 만들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NCND 정책이라고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9번째가 북입니다. 핵무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 국제 권력의 독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장 먼저 썼던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걸 제안하면서 이 IAEA를 창설하게 됩니다. IAEA는 뭔가 하면 개도국들한테 너희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기술을 넘겨줄 테니까 대신에 핵무기는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IAEA가. 그리고 너희들한테 원자력 기술을 넘겨주는 대신에 핵무기를 만드나 안 만드나 계속 사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개도국들은 굉장히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IAEA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NPT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NPT는 핵을 가진 5개 나라가 그 외의 나라들은 외에는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죠.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인데 근데 이 조약의 특징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조약인데 만약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만들 수도 있는 조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NPT에 가입을 하라고 할 때는 핵을 가진 5개의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하면 안 됩니다. 핵무기를 위협하면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분명한 권리예요. 한마디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핵과 미사일 확산을 통제한다라는 자체는
핵 보유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확산 체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패권의 논리죠. 아주 몇몇 나라의 패권의 논리로 국제 권력 독점인데 핵무기 독점의 논리는 깡패 논리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독점이 조폭 논리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조폭과 다를 바 없다 이게 힘을 쥐고서 그냥 다른 나라들은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한반도의 핵 위기는 언제부터 왔느냐? 남과 북이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될 때 이미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민족이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하면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죠. 이때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당시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의 구호는 북진통일이었고 무력으로, 그리고 북쪽의 구호는 남쪽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침탈당한 남쪽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양쪽 다 무력을 쓰겠다는 의미였죠. 지금도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정전 체제이고 정전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정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이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해 놓으면 전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역사 속에서 안 그런 민족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란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정전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전쟁이 나고 나서 북은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정도로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만주에서부터 이제 북쪽 전 지역에 50발 가까운 원자탄을 던지겠다라는 계획을 실행 계획을 세워서 미 의회로부터 승인까지 받는 상황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원자탄을 이미 그때 쓰려고 했죠. 전쟁이 끝나고 나오니까 평양은 건물이 두 채만 남아 있었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에서는 레드포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55년도부터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이전하면서 전술핵이라 그래가지고 그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전략핵이라 그러고 이렇게 자그마한 핵무기 이런 걸 다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뽕뽕. 이런 거를 1,500기 가까운 것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옵니다. 남쪽에. 북에서 바라보는 그 핵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얼마나 핵무기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핵으로 위협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핵으로밖에 위협을 중단시킬 수가 없거든요. 결국 북은 핵을 결국은 갖게 됩니다. 6번의 핵실험에 의해서 원자탄과 수소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운반 수단이 없으면 핵무기는 위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부시도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뭐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북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결국 ICBM을 성공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ICBM이 있을 것 같지만 ICBM이 있는 나라 몇 안 납니다. 어딘지 아세요? 미국, 당시 소련이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는 예? 그리고는 뭐 ICBM이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고 북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당시에 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ICBM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만 만들어 놨고 그 외에는 전부 다 SLBM을 많이 개발해서 전략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뭐 특별히 미사일이 필요한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걸 북에서는 13,000km를 날아가야 미국이 눈 하나만 깜짝하거든요. 그 13,000km까지 가야 워싱턴을 때리거든요. 그거 개발한다고 계속 개발하다가 결국 화성 15 이게 2017년도 11월 29일 날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들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핵무력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북의 이 군사력에 대해서나 과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ICBM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입니다. 부품이 30만 개고요. 날아가는 속도가 마 20에서 30 사이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요격한다고 MD 하는데 미사일 디펜스는 사기입니다. 총으로 쏘면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 액체 연료 같은 거에 산소 100, 마이너스 183도씨가 유대야 산소 액화산소가 연료로서 가치가 있고요. 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표면 온도가 6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마이너스 183도씨를 유지할 수 있고 겉표면은 태양 겉표면 온도인 6000도까지 올라가도 안 타는 금속 공학이 있어야 되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컴퓨터 제어 기술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공학이 발달된 나라가 미래의 과학을 담보하는데 북은 이 미래 과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무슨 북의 값싼 노동력과 남쪽의 자본 이런 게 아니라 남쪽의 자본과 북의 우주공학, 첨단공학을 결합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남북 경협에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이 줬던 기후, 판문점과 평양공동선언, 우리 집 어디 있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그리고 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자. 동해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자 이런 합의를 합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를 만들면 서로 훈련을 참관할 수도 있고요.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훈련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드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한미 군사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드냐고. 아니 미국 애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때 합의된 게 보면은요. 개성공단 금강산 문 열고 북에서는 동창리 행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다 없애버리겠다. 상응하는 조치만 딱 해준다면 영변 시설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리고 사정이 없다면 서울에 방문하겠다. 언제? 올해 안에 2018년도 안에. 저는 이때 완전히 정말 좀 눈물이 날려렸어요. 야 이제 이거 뭐 어마어마하구나. 역사적으로 평화선언을 한 거거든요. 종전선언 올해 안에 한다. 평화협정 맺는다. 이런 합의했고 전면적으로 교류협력한다. 그동안은 정부만 했잖아요. 사회단체하고. 근데 이제는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제가 울산시 교류협력 단장이 된 이유가 울산시를 가장 전국에서 빨리 이 북으로 갖고 들어가는 일을 하겠다고 이걸 맡았거든요. 근데 뭐 한 2년 동안 뭐 개점 휴업 상태 됐습니다. 그리고 27개 경제특구 다 연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 그리고 이 첨단 남북 첨단 산업 결합시킨다. 엄청난 합의들을 했는데 그리고 평양 가서 그래야 아주 감동스러운 연설하거든요. 영구의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 우리 민족 5천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떨어져 살았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내에 서울 가겠습니다. 거의 진짜 막 통일 분위기가 막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달에 유럽을 갔는데요. 9월에서 평양에서 돌아와가지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라 라는 얘기를 이제 막 유럽 지도자들한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재 완화하라고. 그리고는 교황 만나서 평양을 방문하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도 1월 1일 친년사에서 전제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과 금강산 문 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또 뭐 퍼주기 얘기 나오니까 아이 우리 뭐 돈 안 받겠다 그냥 열겠다. 그야말로 화답이 된 거죠. 근데 그만 2018년도 말에서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왜 이 기회를 다 놓쳤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날 갔다 오자마자 미국에서 트럼프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너희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 소리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바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듭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가지고는 모든 남북 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하고 미리 의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강 개성공단 지금 때가 아니다. NO. 도로 및 철도 연결 NO. 이게 제일 눈물겨운 건데요. 보건의료 합의가 돼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타미플루 20만 명분하고 신속 진단키트 5만 개를 개성에 보내기로 했는데 미국 유엔사에서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요 타미플루는 제재 조항이 없지만 요 트럭은 제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정말 그 정도 되면 차라리 그냥 막 다 끌어내려가지고 지게 지고 리어카로 끌고 들어갔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하던 화상 상봉을 문재인 정부 때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 스크린 카메라, 광 케이블 깔아야 되는데 그거 다 제재 품목이라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NO.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 하구 공동이용 NO. 그래서 워킹그룹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워킹그룹 해체하라는 막 반미 분위기가 생겨난 거죠. 생겨나고 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남관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합의되는 것을 이행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작년에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2월 달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그날. 하나는 이 하노이 회담을 열리는 날 미국에서 트럼프 청문회가 열려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워싱턴 정치나 가지고 우리는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를 아주 싫어하던 부동산 하던 재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를 안 했으니 얼마나 막 놀았겠어요? 막 놀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노 여배우랑 섹스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포르노 여배우들이 나도 했다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의 집사예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막 돈 주고서 입을 막았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청문회를 하는 날 이날 나와가지고 트럼프 청문회에서 이때 이 영수증이 당시에 그 여배우들한테 줬던 영수증들 이런 거를 이제 막 나와가지고 다 그 공개하는 청문회였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그날 하노이 회담에 어떻게 집중을 하겠습니까? 계속 밤새도록 이 청문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하고 온 날 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트럼프 욕을 했거든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왔냐고. 2018년도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에서
뭘 합의했냐면 트럼프가 제1항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2항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시작해서 비핵화를 실현한다. 뭐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잘못됐냐? 엄청난 변화죠. 그동안 제네바 합의, 94년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나 또는 2007년도에 있었던 2.13 합의나 또는 2005년도에 있었던 베이징 공동선언이나 북미 간에 맺었던 모든 합의의 1번은 북의 핵 활동 중단, 동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다. 제네바 하기 때문에 그전에 동결하면, 영변을 동결하면 우리가 중유를 매년 50만 톤 주고 그리고 10년 동안 경수로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지어줄게. 뭐 이런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되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국교도 수립하고 지원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합의가 그러했는데 이번 합의는 글쎄도 독특하게도 늘 북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먼저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북에서 그동안 요구는. 즉 관계를 개선해달라. 즉 북미 간에 국교를 수립하고 그리고 관계 개선을 하면 비핵화 한반도 어깨에 짐지고 있으라도 안 진다. 다 없애버릴 테니까 다만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먼저 핵무기를 없애란 말을 하지 마라. 그건 난 절대 너희 못 믿는다. 이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1항이 뭐예요? 관계 개선하자. 즉 정전협정을 평협정으로 맺고 국교 수립부터 하자라는 걸 1항으로 하고 2항이 비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막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의 특히나 그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군산복합체는 여야 가릴 것 없어요. 전부 다 돈 줘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드는 실질적인 미국의 주인은 군수무기업자들이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미국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이상한 걸 결정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노이 가가지고 2차 결정을 할까 싶어서 여야가 똘똘 뭉쳐가지고 청문회를 갖다가 2, 3일 뒤에 해도 되는 청문회를 해버린 거죠.